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800조 잭팟입니다. 3월 상한가 여기서 터집니다.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1,200명이고요. 우리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말씀드렸고요.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잡는 법 궁금하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입니다. 원전 800조 잭팟이 터지고 3월의 상한가가 아마 여기서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원전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100억 문칙돈 몰린다. 금은 원유에 몰빵 원자재 투기 잔치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한화 천연자원펀드는 102억 원의 뭉칫돈이 갑자기 유입이 됐고요.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설정액 규모가 약 1,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하루 만에 100억 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펀드는 선진국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예상되자 3개월 수익률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ETF가 2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슈가 됐었던 ETF가 아니면은 25%씩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악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중기, 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지금 원자재 가격에 좀 크게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투자는 금융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ETN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투기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ETF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ETF라고 불러요. 흔히 우리가 뭐 코스피 ETF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스닥 레버리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버스라든가 고버스라고 하죠. 뭐 200 인버스 EX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ETF라고 부릅니다. 바로 시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아니면 원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어떤 이제 뭐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이 펀드 자체를 상장시켜 놓거나 이 지수를 상장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TF를 우리가 사고 팔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이 원자재 상품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비롯한 국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고 있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금, 은, 팔라듐까지도 기금속을 비롯해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대두와 옥수수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약 34%가량 상승세가 나와줬고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선물 혼합 ETN 또한 전일 대비 29%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유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WTI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 두바이유 관련된 이 원유 관련된 가격을 가지고 이 펀드를 만든 ETF 가격이 또는 ETN 가격이 주가가 30%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 뛰었다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코스피가 30%가 하루 만에 오른 거예요. 코스닥이 하루 만에 30% 오른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이 나와준 거죠. KB스타 팔라듐 선물 같은 경우도 13%,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에도 11%, 은 선물 같은 경우에도 8.4%, 철광석 선물 같은 경우 12%.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비철금속 생산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모든 종류의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라는 게 원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구리, 알루미늄 플러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아까 얘기한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곡물부터 시작해서 비철금속, 우리가 원유, 천연가스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위험으로 글로벌 주류국의 중앙은행 긴축 기조는 이전보다 다소 후퇴한 바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아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불안하고 힘든 거 알겠지만 금리를 어쨌든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뭐 하루 만에 뭐 10%씩 그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휘발유 가격이 뭐 1,300원이었는데 내일 1,400원, 내일 1,500원.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휘발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차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냐면은 이제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가격이 너무나 상승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이 공급량 조절에 따라 가격을 조절을 하면서 몇 년 정도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하거나 이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뭐 120달러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뭐 예상 못 붙이는 14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냐? 못 쓴다. 그럼 우리는 뭐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8년 앞선 SMR 선도국 한국 뒤늦은 규제 개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원자력 규제 기관이 내달이면은 이제 4월이죠. 예, 내달부터 소형 모듈 원전 SMR 설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MR은 원전의 안정성을 극대화해 소형 모듈화 제작이 가능한 혁신 기술인 만큼 안전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이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우리가 원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원전에 불을 질렀다, 뭐 폭탄을 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원전이 폭발해 버리면은 이건 말 그대로 핵폭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이 되면 뭡니까? 주변에 이 방사능 문제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픽폭당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지역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 대신에 에너지는 뭐 뽑는 게 3분의 1 수준으로 줄더라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경쟁성이 있는 충분히 그러한 이 원전이 필요하다 이거죠.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바다 옆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도 이 설비하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 왜냐 하나 만드는데 뭐 5조, 6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한 진짜 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거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 수준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바꾸자. 뭐 이제 땅도 적게 들어가고 안전하고 바다도 필요 없게끔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게끔 그 대신에 에너지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줄어드는 거죠. 원래 뭐 100 정도로 생산했으면 원전이 안전하고 바다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정말 땅이 작게 쓰이지만 한 30 정도는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하는 게 SMR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원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자로가 있고요. 이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우라늄 봉들이 여기서 핵 반응을 막 일으키면은 열이 생기죠. 이 열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물을 막 끓입니다. 물을 막 끓이면은 이 물을 끈 게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이 터빈을 막 돌려요. 이 터빈을 막 돌리면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 반응을 막 일으키니까 뜨거워지잖아. 그럼 여기다 냉각수를 또 채워 넣어요. 그럼 냉각수를 채워 넣어서 또 열을 식혀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핵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 봉이라든가 아니면 이 원전 이 동글동글한 이거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뭐 가만히 냅두면 불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역시나 여기 안에는 물이 좀 새거나 또 우라늄봉이 밖에 노출되거나 그러는 순간 이제 주변엔 방사능 밭이 되는 거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땅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어떻게 하자? 컨테이너 박스만한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만한 땅 크기입니다. 정말 작죠. 컨테이너만 하면. 그 컨테이너만한 수준의 땅 밑에다가 이렇게 원전을 건설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대형 원전은 이 바다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막 쓰고 그랬거든요. 이 원전은 바다에서 물을 필 필요가 없고 여기 안에서 뭐 털 돌리고 반응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야. 안에 땅 속에 다 있고 그리고 바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땅도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럼 에너지가 뭐 100분의 1로 줄였겠네. 아니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전이 아닌 이 SMR로 넘어가면서 뭐 산속에다가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한 데는 다 박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더라. 다들 SMR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SMR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원전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만들지만 이 또한 원전이다. 그러니까 안에 방사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이 SMR의 성장성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 확보가 성장성이 SMR에 들어간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달 1일부터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2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7년간 약 360억 원을 투여를 하고요. KINS와 SMR 인허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설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규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약 40여 명의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혁신형 SMR 설계는 소형, 모듈형, 다목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SMR에 특화된 안전 규제 체계와 규제 기술 개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놔주고 있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안전이나 안보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넣을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1958년 원자력법 공표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만개를 하고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작업 운전을 시작을 했고 미국보다 SMR까지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한국이 먼저 받았는데 몇 년? 8년 먼저. 그 여세를 몰아 미국, 프랑스, 중국 원전 강국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 3월 약 1억 달러, 약 1,000억에 또는 천 몇백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실증 사업이 추진됐지만 탈원전 기조로 가면서 SMR 수출이나 원전 기조가 많이 좀 흐물흐물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건설 현황과 전망을 보시면은 뭐 중국, 러시아, 인도, 이집트, 미국,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등등 있지만 쭉 갔을 때 대한민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술은 먼저 만들었지만 사실상 건설 자체는 뒤에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원자로가 출력이 낮아지면은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전 전문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증을 위해 자체 스터디를 진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중공업이랑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는 그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2020년 8월 한국에 스마트 원전을 준비하는 인허가를 내줬고 한국보다 8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8년 먼저 인허가를 했는데 사실상 지지부진했고 8년 만에 미국이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앞으로 20년,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딱 8년 뒤에 원전 시장이 약 840조 규모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말이 8년이지 이게 10년, 20년 더 지나가면은 1000조, 2000조 몇 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는 SMR에 대한 국제 공통 인허가를 물밑 작업을 이미 나선 상태고 자국 건설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SMR 개발과 인증까지 8년 빨랐던 한국은 탈원전 여파로 애매하게 됐는데 올해 5월 총 사업비 5,832억 원 규모로 예타에 나서지만 미국과 이미 격차가 벌어져서
천천히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SMR을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사실상 8년 만에 돌아온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시장 규모가 최소 8년 안에 850조 규모더라. 말도 안 되는 규모죠.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디를 노려야 될까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 나왔죠. 탈원전 기조를 노리던 지역들이 전부 다 뭐다? 결국에는 원전을 다시 쓰는, 원전을 다시 개발하거나 아니면 짓는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친환경 에너지가 결국엔 뭐다? 풍력 태양광이 아니라 원전이더라.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바로 필리핀입니다. 원전 사업 재개 승인을 받았고요. 국가전력원에 또 필리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이 지금 거의 다 원전을 재개하는 상황인데 필리핀마저도 1986년 이후 거의 30년, 40년 만에 원전 사업을 재개를 했고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만료 석 달을 앞두고 원전을 국가전력원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필리핀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원전은 적합한 대체 에너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탄 원전은 마르코스 독재 정권 시절인 76년 착공해서 84년 완공됐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완전히 무산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개 승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하지 않았던 원전을 막았던 필리핀마저도 원전을 재개를 했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이거 만듭니까? 원전 누가 이거 도와줍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다?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바로 대한민국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한수원, 필리핀 너네 원전 다시 만든다며.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잘해줄 수 있어. 근데 뭐다? SMR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약 4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시작했고요. 원전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시 한 다음에 우리도 기술력 좋거든? 우리도 다시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거 한번 써봐.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시작을 했고요.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서 원전을 쓰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바탄 원전은 마르코스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져서 1986년 체르노빌 터지고 나면서 방치돼 왔고 그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한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 에너지부와 바탄 원전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해 왔고요. 5년 전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했고 바탄 원전은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자로형을 사용해 한수업 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설치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량 범위는 1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로 섬이 많은 필리핀 특성상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당연히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한 SMR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이지만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대한민국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원전 본격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다? 수주도 이제 바로 노려본다라는 거예요. 어디? 필리핀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가 탈원전 아니냐. 근데 최근에 원전 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다? 잘해야 감원전이다. 그러니까 탈은 아니어도 원전을 좀 줄여보자라는 느낌인데
이거 만약에 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뭐로? 바로 원전을 더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베팅 업체가 본 한국 대선 승자는 76%대 33.33%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베팅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도박사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의 승률을 약 76%대 33% 점쳤다 보고 있고요. 이건 영국 업체에서 한 베팅입니다. 초박빙을 이루겠다. 뭐 50대 50 또는 60대 40 정도라고 예상을 했으나 압도적으로 점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도에도 그 당시에 이 이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박사들의 베팅하는 규모가 막판에 갑자기 늘었다는 근거로 스마트 데이터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도박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가 있지만 뭐 100%는 뭐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본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있는 도박사들이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객관적인 투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탈원전 기조에서 감원전 기조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는 기조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데 최근에 이 EU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 에너지라는 점 분명히 했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채광구를 건설하겠다고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처리 기사를 공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한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EU에서 텍소노미에서 친환경으로 넣은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7%로 줄이고 모자라는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 수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계획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이 아니라 우리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 얘기를 했고요.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이게 SMR이죠. 그래서 국익이 뭔지 고민하고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요. 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꾸준히 언급해 왔으며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국에는 아까 이 퍼센트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결국에는 원전은 성장을 더 할 수밖에 없다. 뭐다? 이 현재 객관적인 퍼센트로 보더라도 우세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전 최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치우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래 원전 대장주였던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좀 핵심적인 중요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발표를 했냐? 원전 기대감에 따라 두산중공업 사명 변경합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채권단 관리 체제를 벗어난 두산중공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빌리티는 에너지와 가능성을 합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 아마 곧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22년 만에 이름 바꾼 거고요. 두산중공업의 모태는 한라그룹 계열의 현대양행이고 80년에는 대우그룹의 현대양행 인수를 하고 3년면 한국중공업 그 이후에 대우그룹이 사업과 박탈을 하면서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두산중공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 전환과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편이 됐고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최근까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면서 철치부심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서 새롭게 한번 나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두산중공업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실과 적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2년 만에 관리에서 조기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개선에서도 성공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907억 원으로 흑자에 들어섰고 영업이익은 약 6,45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한 것 치고는 많이 실적이 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뭘 한다라는 건데 바로 해상풍력, 수소터빈, 소형 모듈 원전 SMR 친환경 사업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에너지, SMR 원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 사업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SMR 주기기 제작과 설비 공급자로 글로벌 SMR 기업인 뉴스케일사와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고 SMR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에 등등등에서 하나의 이 원통형으로 만드는 어, 원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안전하고 작고 편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SMR 관련 수주가 나타나는 부분 본다 했을 때 약 8천억 가까운 수주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두산중공업도 올해부터 제대로 된 원전으로 나아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도 원전에 대해 진심이다. 언제부터? 올해부터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요. 말이 SMR이지 뭐 진짜 쓰는 데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미국이 먼저 나간다면서 그럼 미국에서 먼저 쓰고 있어야 또는 개발 정도는 하고 있어야 아니면 적어도 설치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전 경락 건물도 필요 없다. 대학 캠퍼스에 어디? 대학교에 SMR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SMR입니다. 이렇게 지하에 요만큼 컨테이너 박스만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SMR 스타트업 USNC의 초소형 원자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일부 참여 중인 가운데 현지 대학 캠퍼스에 실험로 건설을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상징인 경락 건물마저 필요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안정성을 앞세우고 있어. 향후 도시명 분산 전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USNC와 함께 2025년 지금도 약 3년 뒤에 상업운전을 개시를 목표하고 있고요. 캐나다 토론토 인근 초크리버 원자력 연구소 부지에 건설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뭐 SMR, MMR에서 이 현재 건설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USNC가 개발한 트리소는 최근 EU가 권장한 사고 저항성 해결료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덕택의 경락 건물도 필요 없는 정말 안전한 원전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내 MMR 실험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향후 MMR이 도시형 분산 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니 이미 지금 미국은 대학 캠퍼스에다가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몇 년, 약 3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뭐 그럼 좀 뭐 설치하고 있는 거 또는 뭐 투자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세계 SMR을 선도하겠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보시면 지난 2일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전을 친환경 이 텍소노비에 넣으면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속도가 빠르게 나아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비 2,7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540원을 들여서 경주 간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 개발에 중추가 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공사가 2025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MMR 그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기간과 똑같죠. 그래서 텍소노미 발표로 인해서 글로벌 초기 SMR 원전 시장 선점이라는 도의 계획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원전을 무공해 전원으로 미국도 발표를 했고 영국, 프랑스들도 SMR이나 원전을 다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도 SMR 제조 소부장 기업 집적을 위한 SMR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유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 영역을 올해 마무리를 하고 산업부와 가계부 등의 정부의 국비 반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한다. 그래서 SMR을 국내에서도 선도를 하겠다,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힐 상태죠. 그럼 얘기하는 게 뭐다? 이제 대한민국이 뭐다? 이번 4월을 시작으로 해서 SMR 연구, 그리고 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두산중공업 새 출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를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3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저평가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한다면 바로 보성파워텍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게 저점이냐 또는 저평가됐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일진파워고요. 세 번째가 한신기계입니다. 네 번째가 에노토크, 한전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좀 저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보성파워텍을 보면은 사실상 최근의 흐름상 고점이죠. 예, 이 정도면 너무 고점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뒤로 조금 더 땡겨 보면은 사실상 이걸 고점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뭐다?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간으로 보자면은 9,000원까지는 올라와야 이 구간 라인대가 중간쯤이다. 뭐 고점 부근이라 한다면은 12,000원이나 뭐 적어도 11,000원은 넘어와야 고점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 5,000원 부근이 절대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돌파가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파워가 SMR 관련주예요. 얘는 SMR 관련된 대장주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최근에 고점을 뚫어주면은 역대 최고점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최고점이란 건 매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마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이 순서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은 현재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 순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번 그냥 막연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4월부터 해서 이슈가 진행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원전 찍어야겠네요. 근데요, 원전 알겠는데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 이용해서 급등 잡는 법 무료로 자료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나 기대가 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 전에.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김동석 대표의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을 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무료로 어디서 참여할 수 있나요? 이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3만 명 이벤트 자료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 꼭꼭꼭
터치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감사합니다 해서 용량이 너무 커서 알집을 올려놨고 이 자료 눌러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주도 매일 제가 올려드려요. 보시면 3월 7일 추천주 4일, 3일, 2일 매일 올려드리죠. 그럼 당연히 3월 8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어떤 종목이 당일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제가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정리해 드립니다. 곡물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런 종목들을 또는 이런 자료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100%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매일매일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100%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어플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